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들 저처럼 사람 인연이란 것이 참 신기하고 요상하단 것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일을 이번에 겪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진 최초의 기억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겨울, 고아원에 딸린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장갑도 없어서 손이 꽁꽁 얼었고 콧물이 주룩주룩 났죠. 그래도 까르르 웃으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고아원엔 저보다 형 누나들도 많았고 동생들도 많았거든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다정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사는 줄 알았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에서 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나의 부모님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원장님께 물어봐도 다른 선생님께 물어봐도 돌아오는 것은 곤란한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장실에 불려갔어요. 다른 날과 다르게 깨끗한 새 옷을 입었고 머리도 반듯하게 손질하고 말이에요. 원장실 문을 열어보니 어떤 부부 한 쌍이 저를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진수야, 너의 부모님 되어주실 분들이란다? 그 말에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제게도 드디어 남들 다 있는 부모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8살에 그렇게 양부모님께 공개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으셨고 결국 아이를 너무 원하는 양어머니의 고집을 이기지 못해 입양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양아버지는 입양을 반대하셨지만 양어머니의 고집이 무척 세셨던 거죠. 그래서 양아버지는 이왕 입양할 거 튼튼하고 어느 정도 큰 남자아이로 하자고 했고 그 아이가 바로 저였던 거죠. 처음엔 양부모님 두 분 다 제게 무척이나 잘 대해주셨습니다. 저를 아껴주셨고 사랑해주셨죠. 하지만 제가 입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부모님께 정말 거짓말처럼 임신에 성공하셨고 다음에 예쁜 딸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이 바로 그 아이였죠. 그 이후 양부모님이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 파양까지 고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공개 입양이 되었던 터라 사회적 시선이 두려운 것인지 저는 파양은 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제겐 더 이상 행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양 와서 따뜻하게 불려진 제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어리광을 피우면 돌아오는 것은 양부모님의 짜증 섞인 한숨들 뿐이었죠. 하지만 여동생은 무척이나 사랑받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어린 마음에 여동생이 무척 싫었습니다. 저와 8살의 차이가 나는 여동생은 작고 귀여웠지만 그만큼 제게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아간 존재라서 무척이나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을 질투하는 저를 양부모님은 더욱 홀대하셨죠. 그렇게 서로 악영향은 악영향을 낳았어요. 부모님이 홀대하면 홀대할수록 저는 여동생을 싫어했고 제가 여동생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천대받았어요. 그렇게 생긴 제 질투는 생각보다 컸어요. 양부모님 눈을 피해 때리기도 했고 넘어뜨리기도 했고 그러다 걸려서 된통 혼나기도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제게 무기처럼 갖다 버린다는 말을 휘두르시며 협박하셨어요.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갓난아이였던 여동생에게 풀었죠. 어느새 저는 집안의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었더군요. 겉도는 외톨이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결국 나중에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하시더군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래도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여동생의 탓 같았습니다. 전 여전히 제가 받았어야 할 사랑을 빼앗아간 동생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양부모님의 애정을 믿고 저를 괴롭히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동생은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말을 배우는 시기가 되고 난 이후엔 항상 뽀뽀해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온갖 애교를 부리곤 했거든요. 아무리 여동생이 미웠지만 순수하게 부딪혀오는 아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손을 건네는 아이는 여동생이 유일했으니까요. 양부모님도 챙겨주지 않는 제 끼니를 여동생은 챙겨주었거든요. 제게는 여동생이 애증의 관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도 졸업반이었죠. 양부모님께서는 제게 독립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준 걸로 부모의 자격을 다했으니 제 살 길을 알아서 찾으라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친부모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원래 오래전부터 저도 제 친부모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줄곧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찾아야 하는 순간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생각난 김에 제가 나고 자란 고아원의 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원장님께 제 친부모님의 행방을 물었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 되어 친부모의 행방을 찾는 제게 원장님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아버지가 고아원에 저를 버리고 떠나셨고 버리면서 친어머니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죠. 친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고 저는 정말 가족을 다 잃었다는 생각뿐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집을 나와 살려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양부모님이 친척의 결혼식을 다녀오던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추돌사고가 일어났는데 예상보다 사고가 크게 나기도 했고 사고 현장까지의 길이 너무 험하고 비가 퍼부어서 구조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님이 구출이 되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었어요. 두 분 다 응급수술을 하고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중환자실에서 아주 어렵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으며 부탁하셨습니다. 진수야, 그간 우리가 널 홀대한 것을 용서하지 말아다오. 우릴 미워해도 괜찮아. 우리가 지은 죄를 부정할 생각은 없어. 그래도 우리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돌봐주면 안 되겠니? 이제 그 아이에게 남은 건 너뿐이잖아. 우리가 미안했어. 죽음을 문턱에 두고 하는 말이 겨우 동생의 미래를 위한 어거지 사과라니. 그렇지만 그 사과 한마디에 제 마음이 눈 녹듯 풀리긴 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랑 아버지 딸이기도 하지만 걔는 제 동생이에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제가 시킬 거니까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 말에 안심하셨던 것인지 두 분은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는 말만 하시고 거짓말처럼 숨을 거두셨어요. 구출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자지러지게 울었고 저는 그런 여동생을 부축하며 꿋꿋하게 서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거든요. 양부모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양부모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동생에게 전부 주기로 결심했어요. 친자식이 받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모아두었죠. 그런데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눈에 띄게 여동생이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불안해하는 것도 같았고 자주 제 눈치를 살살 보곤 하더라고요. 당시 제 여동생은 이제 성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였고요. 하루는 묻더라고요. 오빠, 나 안 버릴 거지? 그때 왜 여동생이 부모님을 잃은 이후 불안에 시달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여동생을 저는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여동생은 모르겠지만 저는 비로소 그날이 되어서야 여동생을 진짜 제 동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졸업 이후 바로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제가 사라지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다시 기운을 차려서 씩씩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동생에게 좀 더 완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이 되었죠. 저는 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면 동생에겐 새 언니가 생길 테고 여자끼리 통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순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참 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모은 돈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일절 상관없었어요. 제가 돈을 잘 버니까요. 제가 선자리에 나가서 세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제 동생을 자신의 가족처럼 잘 돌봐주는 것이었죠. 저는 그저 제 여동생을 잘 대해줄 수 있는 착한 여자가 필요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했던 제 목적도 처음부터 틀렸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가 되기를 희망했고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대신 전업주부로서의 할 일은 똑바로 해야 될 거라고만 했죠. 그뿐 아니라 아내는 처가댁에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흔쾌히 들어주었어요. 대신 제가 그 조건들을 전부 들어주는 대신 저도 아내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제 여동생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결혼 전 제가 느꼈던 인상이 결혼 이후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대출을 조금 무리해서 받아서 제 명의로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은 목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여동생을 천천히 결혼시키고 싶었고 나중에 태어날 제 아이까지 생각해서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도 오래 살 집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돈이 있으면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거슬렸나 보더군요. 결혼 이후 알게 된 거지만 아내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자라서 그런지 돈에 집착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양부모님의 사망보험금과 유산 중 여동생의 몫은 전부 모아두었어요. 여동생의 학비,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따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기도 했고요. 양부모님이 부탁하신 것보다 전 더 이상으로 동생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들을 아내가 하이에나처럼 노리더군요. 결혼 전부터 이 돈은 없는 돈으로 생각하라고 매달 얼마만큼은 여동생을 위해 모을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박아두고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는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요. 제게도 자주 여동생 명의 앞으로 묶어둔 돈으로 대출을 갚자고 속삭였어요. 돈도 제가 벌고 대출금도 제가 부담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처가댁에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며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여동생이 제게 오더니 자기는 괜찮으니 그 돈으로 제 집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여동생을 부드럽게 타이르며 꼬치꼬치 케어내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일하러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여동생을 아주 쥐잡듯이 잡아서 볶아댔더라고요. 오빠 설득해서 대출금 갚게 하라고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정도 양심도 없느냐고 하면서요. 전 모든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으르렁거렸고 이혼하자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아내는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물리는 대신 두 번 다시 제 여동생에게 그런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고
처가 떼게 하던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전부 끊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본인이 아차했나 싶었던 것인지 언행을 조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솔직히 정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가 가진 재력을 조건으로 보고 결혼한 것에 개의치 않아 했었거든요. 저도 제 여동생에게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와 결혼을 했던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 결혼이라면 쌍방의 목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건데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보니 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제가 그렇게 한번 모든 지원을 끊었더니 아내는 아차했던 것인지 다시 제 동생을 살뜰히 보살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다시 처가댁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계산적인 부부의 모습이라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원래 각자의 사정이란 것이 있으니까요. 우린 그렇게 표면적으로 매우 화목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고아원의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은 어찌 보면 당혹스럽고 어찌 보면 반가우면서도 무서운 그런 연락이었죠. 바로 친어머니로부터의 소식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친어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었더군요. 친아버지께서 친어머니가 낳은 저를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시면서 잠적을 하시게 되었고 당시 혼인신고도 올리지 않은 상태였기에 친어머니는 도망가신 친아버지를 찾으실 수도 없으셨더군요. 그렇게 도망친 친아버지께서는 무슨 생각이셨는지 몰라도 저를 고아원에 버리셨고 친어머니는 죽었다고 고아원에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친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셨을 때 친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과 제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말해주며 버텼었죠. 긴 세월 동안 친어머니는 저와 친아버지를 함께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친아버지를 먼저 찾게 되셨는데 친아버지는 이미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고 애원하는 친어머니께 친아버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하지 않았던 속사정과 함께 저를 어디에다 맡겼는지 이야기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고 부랴부랴 친어머니는 친아버지가 말한 고아원으로 오신 거였죠. 원장님께 제가 태어나자마자 찍은 사진과 출산 수첩을 함께 보여주며 진짜 친어머니라고 주장을 했고 원장님 판단하에 저를 부르시게 된 것이었어요. 친어머니를 만난 순간 친자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 친어머니란 것을 확신할 수 있겠더군요. 저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저희는 보자마자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항상 버림만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친어머니만큼은 저를 몇십 년이 걸려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고 벅차오를 정도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어머니 얼굴은 낯설었고 어색했지만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죠. 아내가 저와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싸늘했습니다. 여보, 왜 그런 문제를 나랑 상의 없이 결정해? 막말로 당신 친어머니가 당신 재산 노리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는데? 나는 이상형이 고아였어. 고아로 자란 당신의 자립심과 거기에 따라오는 재력, 평화롭고 독립적인 성격이랑 자유로운 시댁 문제까지. 그런데 뭐? 친엄마를 찾아? 지금 나보고 당장 며느리 도리하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당신 말 조심 못해? 내가 당신 보고 며느리 도리하라고 했어? 어떻게 남편이 친엄마를 찾았다는데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당신 친엄마 찾은 거 축하하는데 우리 집에 데려올 생각은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거기에 갖다 바칠 돈도 없으니까 금전 요구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해. 저는 정말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제 상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제 여동생이었죠.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은 평화로웠고 행복했습니다. 가슴에 든든한 울타리 하나가 생긴 것만 같았죠. 비록 저희 집에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 여동생을 소개해 주었고 어머니께는 양부모님께 엄청난 사랑을 가득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다고 조금 선의의 거짓말을 해드리기도 했죠. 어머니는 자신이 곁에 없는 동안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여동생의 손을 잡고 우셨고, 여동생도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을 해주면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찾은 지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어머니는 제게 말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진수야, 엄마가 정말 너를 길을 쓰고 찾아다닌 이유가 있어. 사실 엄마가 위암에 걸렸어. 앞으로 살아봤자 아마 1년을 살면 오래 살게 된 걸 거야. 내 평생 소원이 죽기 전에 널 만나는 거였단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자꾸 내일 하루만 더 살고 싶고 한 달만 더 살고 싶어지고 그러네. 알고 보니 이미 어머니는 위암이 진행될 대로 진행된 상태셨고, 병원에서도 이젠 해줄 수 있는 게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리워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부터 투자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찾아다니기 위해 전국 방방곳곳을 누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게 말씀하시길 본인은 이제 곧 죽을 목숨이니까 그 재산을 전부 제게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폭탄 발언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부자란 사실보다 어머니를 다시 잃어야 한다는 사실이 제겐 악몽처럼 다가왔죠. 저는 그 이후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동생과 쑥덕거리면서 상의하기도 하고 그러자 아내가 궁금해하더군요. 전 여동생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여동생 몫의 사망보험금과 유산의 눈을 반짝이며 빛내던 여자인데 어머니의 재산이 100억대라는 사실을 알면 어찌 될지 불보듯 뻔하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여동생 앞에서 자신만 왕따시키는 것이냐며 몰아붙이면서 엉엉 울었고, 결국 제가 없는 사이 마음 약한 여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더라고요. 어머니의 재산 규모만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제게 아내가 어머님을 한번 뵙고 싶으니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아내에게 실토하고 난 뒤 제가 입단속 시킨 것이 생각나서 바로 제게 알렸습니다. 제 아내에게 결국 다 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말이에요. 만약 제가 여동생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내의 말이 참 고맙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을 제 재산을 노리는 승냥이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젠 아내가 어머니의 재산을 두 눈을 반짝 빛내며 노리는 꼴을 보니까 온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펄쩍 뛰며 반대하고 나섰어요. 저는 협의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4억을 위자료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4억만 받고 조용히 이혼을 해주더군요. 저는 그렇게 속물적인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그 길로 잘 다니고 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전원주택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를 모시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살 날이 많이 남지도 않으셨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여동생도 오빠의 엄마는 자신의 엄마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며 저희 어머니께 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정말 제게 너무나 귀여운 동생이죠. 어머니는 지금 제 앞으로 재산을 천천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순식간에 절 부자로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전 이런 돈보다는 하루라도 어머니가 제 곁에 더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이혼 이후 제 어머니가 가진 투자 재산이 100억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제게 미친 듯이 매달리다가 사기 이혼이라고 발악을 하더니 이제 자기가 전부 다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울부짖기를 반복하네요. 제가 저런 여자에게 제 여동생을 맡겼다니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앞으로는 제 소중한 여동생과 저희 어머니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긴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